코로나 크래시. 서문. 2020년에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제 국가와 은행, 그리고 세계 최대 기업들의 연결은 너무도 단단해져 마치 혼연일체가 된 것처럼 보인다. 2010년대의 경기 침체는 2008년 과부하로 스스로 무너진 금융화 시대의 특징이었던 투기의 광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알렸다.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광기의 대체물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부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광범한 경제 참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졌다. 3월 말이 되자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75만 명에 이르렀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상 경제 활동에 야기된 긴장 탓에 지구 경제는 정지하고 말았다. 대봉쇄, 즉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합해 실시한 조치는 노동시장, 생산량, 소득, 소비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쳤다. 주식시장은 최근에 다른 어떤 위기 때보다 더 심하게 곤두박질 쳤다.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역사상 최대의 일일 낙폭을 기록했다. 주가 급락은 공장이 문을 닫고 국경이 폐쇄되며 소비와 투자 모두 붕괴하는 상황에서 지구 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투자자들의 깨달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처지였기에 기업의 수익 저하로 부도가 폭증하고 자칫 일부 주요 금융기관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우려를 샀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에 대봉쇄가 완화되자 주식시장은 손실의 대부분을 회복했고 논평가들은 다시 한번 V자 회복 가능성을 장담했다. 위기 와중에는 항상 사람들이 최악은 이미 지나갔다고 확신하는 시점인 태풍의 눈이 있기 마련이다. FTSE 100 지수는 2007년 노던록 사태 직후 상당수의 은행들이 신용 여건 악화에 따라 부도 위험에 노출돼 있음이 분명한데도 반등세를 보였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의 1차 유행 이후 사람들은 최악은 지나갔다고 확신했지만 불과 몇 달 뒤에 더 심각한 2차 유행이 엄습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지구 경제는 코로나19라는 태풍의 눈에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전 세계 사망자 수는 계속 치솟고 바이러스 감염 검사와 동선 추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경제 활동을 안전하게 재개하려 애쓰는 나라가 있는 반면 아무런 계획 없이 봉쇄를 해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나라도 있다. 백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유행에 직면해 봉쇄 조치 재개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바이러스는 지금 지구 경제의 새로운 부분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킴 무디가 스펙터에 기고한 글에서 지적한 대로 코로나19는 초기에 세계 무역 체계의 정맥과 동맥을 통해 확산했다. 바이러스는 세계 상품 생산의 중심지인 우한에서 발생해 동아시아의 무역 허브들과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의 상품 수출국들을 거치며 퍼져나갔고 유럽과 북미의 전 지구적 소비 중심지에 이르렀다. 바이러스는 런던, 워싱턴, 뉴욕에서 중심부 제국 경제의 배후지들로 확산해 영국 중부 잉글랜드와 미국 남부주들에서 새롭게 폭증했다. 처음에는 지구 자본주의 체계의 주변에 위치한 덕분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남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의 무역 중심지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바람에 확진자가 늘고 있다. 오래전부터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퍼지면 파국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 이들 국가 중 다수는 이미 심각한 부채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부가 채무를 이행할지 의료진 방호용품과 산소호흡기를 구매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불균등하고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조성된 취약성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악화될 운명에 처한 것은 남반구만이 아니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같은 북반구의 부채 의존 국가들은 팬데믹에 따른 금융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한 고위 인사는 서서히 늘기 시작하는 부도가 여전히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소비자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보증을 섰으며 팬데믹 충격 이전부터 과잉 부채 상태였던 국내 기업 부문에 거의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퍼부으며 개입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기업과 가게가 종국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리라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 단순히 소비자와 사업가들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분투하는 게 문제라면 이는 그럴싸한 해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가 부채 상환은커녕 적자를 내면서 공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새로운 대출도 약발을 발휘할 수 없다. 영국 정부의 바운스백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은행들이 해당 대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의 40에서 50%가 대출이 만료되는 시점에 부도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은 고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에 더해 실업률이 12%로 치솟을 것이며 2021년까지도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리라는 것이 영국 예산 책임처가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국제기구의 전망에 동조하며 내놓은 핵심 추정이다. 미국에서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실업률이 최소한 15%에 이르리라 전망하고 있다.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과 실업 상태의 소비자가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누가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국가가 빚을 탕감해주고 채권자인 은행이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제할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 부문의 투자자들이 정부의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돼 영생을 누리는 동안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전가할 것인가? 이 물음들의 답은 아직 알 수 없다.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보조를 맞추며 사태를 처리하는 듯 보인다는 사실이 어떤 힌트를 던져주는 것도 아니다. 이토록 극적이고 유례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지난 2020년 여름의 낙관주의는 어느 시점부터 비관주의의 확대 재생산에 밀리는 듯 보였다. 정책 대응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세계 각국은 대량 실업과 소득 감소, 그리고 광범한 기업 및 개인 파산에 직면했다. V자형 불황과는 달리 경제가 위기 전 생산 수준을 회복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다. 서비스 부문에 의존하는 영국 경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으리라 전망된다. 팬데믹이 유발한 불황의 엄혹함은 적어도 어느 정도 지구 경제에 이미 존재하던 취약성의 결과다. 성장이 정체되고 부채 수준이 급증하며 불평등이 늘어난 10년을 겪은 뒤에 우리는 새 불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의 주된 특징은 임금, 생산성, 투자의 침체였다. 많은 부유한 국가들은 노동소득 분배율의 감소를 경험했다.
금융이라는 지구와의 날개가 어려움에 처한 탓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구화가 후퇴했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은 2007년에서 2016년에 65% 감소했다. 전 지구적 성장을 떠받친 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한 융자와 남반구 개발도상국들이 시행한 공공투자뿐이었다. 중앙은행들은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어야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느슨한 통화정책을 통해서도 민간 부문의 고정 자본 투자는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오히려 저금리의 주된 효과는 부채 거품을 지구 총 GDP의 3배 규모로 팽창시킨 것이었다. 문제는 분명했다. 자본주의는 모멘텀을 완전히 상실했다. 많은 경제학자는 2022년경 불황이 미국, 영국, 그리고 유로존을 덮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만기가 서로 다른 미국 재무부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뒤집혔다. 이는 단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렇게 뒤집힌 수익률 곡선은 언제나 심각한 불황의 전조였다. 결국 불황은 예상보다도 더 일찍 찾아왔고 상상을 초월하는 타격을 입혔다. 전 세계의 자본가들은 국민국가가 장기 침체, 포퓰리즘, 기후 붕괴의 3중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예전부터 고대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불황과 함께 정부 개입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동시에 EU는 더욱 감소하면서 국가에 대한 자본의 의존은 증가했다. 중앙은행들과 정치인들은 전례 없는 경제 개입을 펼쳤는데 이는 위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그 자신으로부터 구하려는 것이었다. 수혜자는 대기업, 거대 은행, 그리고 막강한 정치적 기득권층일 것이다. 영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는 지금, 집권 세력인 우파는 언론인, 시민, 심지어 의료 요원들까지 정부의 목소리에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화정책이든 법정 상병수당이든 복지급여든 정부 정책에 의문을 던지는 것은 공중보건 위기를 정치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사고는 이것이 본성상 이미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에 대한 부정을 함축한다. 물론 바이러스의 발생은 자연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비록 이윤 극대화라는 이름으로 실행된 지속 불가능한 농업 관행이 촉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 경제적 영향, 특히 비용의 분배는 더없이 정치적인 사안이다. 게다가 정부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중이다. 미국 하원은 수익이 크게 감소한 기업을 위한 대출을 포함하는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연방준비제도는 때맞춰 무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달리 말하면 연준은 금융시장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확신할 때까지 자산 매입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다양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 매입 및 유동성을 담당하는 온갖 기관이 있다. TALF, PDCF, MLF뿐만 아니라 CPFF, PMCCF, SMCCF를 통해 연준은 기업 채권 시장과 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지방채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 각각의 세부 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급 불능 상태와 더 이상의 자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미국 소비자, 기업, 주 정부들의 부채 이행을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충만함을 보여준다. 이는 한편으로 긍정적인 단기 조치로 보인다. 사실 연준이 개인, 기업,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 폭증하는 것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는 또한 현대 자본주의의 심원한 본질을 드러내기도 한다. 앞으로 특히 번화가 소매점 같은 취약한 부문에서 도산하는 업체가 더욱 늘겠지만 국가는 대기업 부문 전반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기 상승기에 생긴 부채가 얼마든 부채의 용도가 무엇이든 위기가 오면 구제해 줄 것이라고 말이다. 전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도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함의는 사뭇 심오하다. 투자 적격 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사회화됐지만 수익은 여전히 사적 소유로 남았다. 구겐하임 인베스트먼츠의 스콘 미너드는 우리는 이제 모두 정부 후원을 받는 기업이라고 평했다. 투자자들이 보호받는 동안 그 비용은 대중이 치른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무한 양적 완화는 그저 주택 가격을 포함한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다. 국내 대기업 부문을 지탱하고 사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깨달음이야말로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벌어진 주식시장 반등의 주된 원동력 가운데 하나다. 영국은행, 일본은행,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은 모두 각자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배로 늘렸는데 그들은 규모뿐 아니라 구매 대상인 자산의 범위 역시 넓혔다. 또한 이들은 연준의 통화 스와프 네트워크를 통한 달러 유동성의 지속적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미국 바깥의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달러 표시 채권이 극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해졌으며 현재는 지구 GDP의 약 1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례 없는 공공정책 화력을 퍼부으며 각국의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조성한 수조 달러 상당의 대출과 보조금, 보증은 금융시장의 패닉을 일부 가라앉혔지만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사실 오래된 상환불능 부채 위에 새로운 부채를 쌓는 행위는 그저 언젠가는 닥칠 결산을 다른 날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압력을 받아 쓰러지거나 덩치가 더 큰 경쟁자들이 이들을 잡아먹는 식의 합병은 대다수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경향이 될 것이다. 일부 대기업은 단순히 위기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기에서 이득을 취할 것이다. 전 세계 최대 기업들 중 다수는 팬데믹 충격 이전에 엄청난 현금 더미 위에 앉아 있었으며 이는 수익이 줄어드는 시기를 넘기는 데 필요한 완충 장치 역할을 했다.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여러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봉쇄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윤을 챙겼다. 이제부터 논의할 내용은 팬데믹의 정치 경제학을 이해하려는 예비 시도이며 나는 적당한 기회가 오면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지금 급한 것은 지금의 위기가 우리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비하는 일이다. 현재 북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지출 증가가 우리를 사회주의적 열반으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로버트 브레네가 쓴 것처럼 정책 입안자들은 비금융 및 금융 대기업들의 최고 경영자와 주주들, 나아가 이들과 긴밀히 연결된 주요 정당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해당 기업들의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산시장과 경제 전반에 정치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직접적인 정치적 수단을 통해
부의 상향 재분배를 제거해주는 것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코로나 크래시는 부유한 나라들의 고위 정치인, 중앙은행가, 금융가, 대기업 경영진으로 구성된 한 줌의 과도 집단에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집중되는 세상을 남길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할 과업은 이 국면을 이용해 권력과 부를 늘린 자들로부터 통제권을 다시 빼앗아 오는 일일 것이다. 그 유일한 길은 국내외 경제 정치 기구들의 급진적인 민주화를 통해 공적 소유기업, 중앙은행, 지방자치단체, 중앙국가기구 내에서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가 결정권을 얻는 것이다. 또한 최빈국들의 국제 거버넌스 내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안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어 버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다.